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의 용쟁 호투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허 대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바이든 정부의 이제 뭐 이 한국 정책 또 중국 정책 또 이런 것들을 좀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유럽이나 러시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그걸 좀 짚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 가짜 비핵화 사기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다가 유지할 건지 지금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뭐 중국 때문에 지금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중국처럼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이게 급작스런 반응을 좀 늦게 보였거든요. 특별하게 지금 내보낸 메시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과거의 냉전 시절에 미국과 이제 상대하던 그런 초강국으로서의 지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제 뭐 러시아는 좀 우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중국은 종주국이고. 그리고 이제 소련은 지금 과거의 소련 시절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도 뭐 북한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좀 말 잘 안 듣는 과거와는 다른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서 주변 상황이라고는 합니다만 러시아 위상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러시아로서도 바이든이 당선된 걸 별로 그래 내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상당히 까다로운 관료들 중심으로 아마 집합적인 그런 의지를 통해서 아마 대러시아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간에 트럼프가 뭐 강대국을 조지는 것처럼 하다가 사실은 러시아가 여러 나라에 지금 중동 중앙아시아에 지금 군사적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거든요. 지금 중동만 하더라도 시리아, 리비아에 아마 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제 러시아 독립공화국에서 그루지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최근에는 아제르바이잔까지 아마 지금 군대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시리아 문제가 겹쳐가지고 지금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까 하는 거는 지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뭔가 그냥 과거처럼 이것도 전략적 인내식으로 그냥 지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대러시아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아마 트럼프는 처음부터 러시아하고 했던 미락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다만 이제 바이든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전혀 지금까지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없었던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아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러시아의 어떤 세력 확대라든지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이유도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맹 중시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EU에서도 아마 바이든이 당선된 걸 아마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아직도 우크라이나 동부가 지금 러시아에 점령돼 있고, 크림반도하고 이제 동북에 드네프르 지역에 이제 상당히 일부가 점령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발틱 3국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푸틴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또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같은 이런 그 동구권에서 속했던 나라들도 지금 러시아에 지금 이 푸틴의 이 대공격적인 부분에 대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내라, 뭐 아니면 말든가 뭐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토나 EU 이런 부분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이제 동쪽에서부터 이제 러시아 압박을 강하게 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은 좀 보이죠. 그렇죠. 이제 뭐 동맹 중시로 돌아간다면 EU 또는 기존의 나토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켰다는 건 이제 명약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과거 뭐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뭐 핵 우상에 의존해가지고 제대로 뭐 국방비 제대로 내지도 안 하고요. 형식적인 군대만 유지해왔죠. 지금 말이 독일군이 지금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불과 수천 명 정도로 지금 국방군을 유지하고 있고, 아이슬란드는 해양경비대 이외에는 아예 국방군이라는 존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EU가 대도 안 하는 EU 통합군을 만드니 쇼를 하고 있고, 거기 수십 년 전부터 이제 독불 뭐 EU 연합군 같은 걸 만들긴 만들었었는데
과거에 이제 발칸에서 이게 뭐 보스니아 그 내전이 생겼다는 할 경우에 결국에는 나토더라고요. 결국 나토가 나토 중에서도 또 뭐 미군하고 영국군 정도지 다른 나라 군대는 뭐 의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지금 아프간에 보면 지금 EU가 군대가 더 많더라고요. 아마 독일 뭐 영국의 숫자로서는 그 아프간에 훨씬 더 많이 가 있던데. 이제 미국이 그 아프간 전쟁도 지금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가가 지금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라크가 아프간이고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군대를 일부 다 뺐죠. 각각 한 3분의 1 정도씩 빼고 3분의 2만 남기는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그와는 또 반대로 이제 독일에서 이제 군대 뺐지 않습니까? 빼가지고 병력을 또 감축해서 그걸 이제 폴란드로 옮긴다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언론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히스테릭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아직까지 이제 그 EU의 위협 요인이 된다고 할 경우에 가장 이제 전초 때는 사실은 폴란드입니다. 가장 동쪽이 폴란드. 과거의 냉전 시대는 독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으로 좀 이동했기 때문에 전선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는 그쪽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게 당연한데, 근데 제가 볼 때 독일로서는 조금 손해가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나진 않았습니다만 저렇게 군대를만 감축하게 되면 독일 내에 전술핵이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독일에서. 네, 근데 과거 이제 그 대개 어떤 나라에 핵이 있느냐 없냐 하는 거는 뭐 전통적으로 NCND라 해가지고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뭐 탄두수라든가 미사일 개속도 발표를 안 하죠. 근데 만약에 독일하면 전술핵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폴란드로 갔는지 안 갔는지. 만약에 이제 폴란드를 가장 전선으로 생각한다면은 최전초 기지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런 전술핵도 옮겨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파기한 IMF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 협정, 미사일 협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지난번에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아마 그때 중국 때문에 러시아하고 파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 사실은 러시아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죠. 중국 때문에 그래 된 건데 그건 지금 뭐 지금 바이든이 어떻게 하겠다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다시 협상 탭으로 옮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이제 새로 다시 협상하게 되기 때문에 별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그냥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틀어진 문제 그런 것보다는 중국하고 새로운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일단은 무장을 강화한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미사일을 더 강화시킬 거는 거는 지금 뭐 꼭 바이든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행정은 그런 스탠스를 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독일 같은 경우에 항상 그 러시아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게 이제 독일이 러시아에 가스관을 가지고 이제 의존하면서 겨울에 이제 주로 남방 부분을 의존하는 부분인데 미국이 상당히 좀 못마땅하게 계속 생각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스 정도는 뭐 근데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어떤 기계 기술에서는 참 강대국인데 자원은 정말 먹을 거 없는 데거든요. 황폐하죠. 독일 먹을 것도 없고 기껏해야 석탄 정도인데 석탄은 지금 에너지를 쓰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스를 송유관을 절로 이제 서유럽을 보낸다 그걸 차단하겠다는 게 소련에서는 엄청 레버리지가 될 수 있죠. 러시아로서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바이든 하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하는 건데 독일의 지금 메르켈이 인기는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은 이게 임기가 다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과거 같은 뭐 대연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언제 메르켈입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독일 통일되고 나서부터 계속 잡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제 프랑스의 지금 마크롱 정권,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메르켈 이후의 정권, 이거 이제 바이든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정권이 별로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지금 내부에 지금 굉장히 구조가 허약해서요. 일단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당장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브레인 유출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거는 뭐 자명한 일인데 근데 영국의 유권자들이 이제 그걸 감안하고도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이후에 나타날 경제 위기 이런 데 대해서는 큰 동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EU에서 영국이 빠져나오면 미국으로서는 좋겠죠. 이제 EU를 오히려 약화시켜서 견제할 수 있는 뭐
동맹이지만 사실은 그렇죠. 이유가 독자적으로 너무 말을 안 듣기보다는 영국 정도가 자기들하고 붙어서 같이 가면서 이유를 이렇게 약화된 이유를 다루는 게 훨씬 미국이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간에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한 50년, 70년 동안 역사를 보면 미국으로서는 유럽이 얄밉죠. 네. 자, 국방을 전부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경제 붕괴만 신경을 쓴다. 그리고 국방 예산은 뭐 전혀 올리지도 안 하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이제 세계 체제를 운영하는 그 지금 이 그림을 선목에게 좀 빗대서 이야기해 보자면 이제 미국은 이제 보안관이죠. 나쁜 놈들 좀 잡아 가두고 좀 두드려 패기도 하고. 동네의 악질들은 다 잡아. 네. 근데 이제 그 악당들이라는 게 제가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 뭐 이런 애들이죠. 사고 치는 애들. 그럼 이유는 어디냐? 저는 이게 술집 주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주인에 이제 깡패들이 깽판 치면은 보안관이 가서 잡아주고 그건 좋죠. 근데 너무 나쁜 놈들 다 잡아놓으면 술술이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적당히 좀 잡아넣지 뭘 그렇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이나 중국을 대하는 태도하고 EU가 이란하고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좀 먹고 살긴 해달라. 너무 그래 조지지 마라.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그 전략적 개입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미국과 EU는. 근데 이게 트럼프 때하고는 또 좀 다르게 바이든이 어느 정도 이 간격을 좁히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란 핵 협상 같은 것도 아마 다시 아마 테이블에 올려질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INF 같은 것도 다시 재점검해서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 시대의 러시아 EU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하나의 저 논문 중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대북 제재를 조기 철회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매튜합니까? 매튜야. 예, 한국에 같아 보이죠. 네,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어디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칼럼을 가지고 이제 대사님이 저 해석을 좀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 정권이 집요하게 한국 최대 기업을 동원해 가지고 바이든 측에 작업을 하고 또 거기에 보면 뭐 이름을 알만한 사람은 캠벨인가 하는 사람이 이미 넘어가 가지고 커트 캠벨. 예. 그래서 그 뭐 바이든 정권과의 다리를 놓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문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트럼프가 그렇게 북한에 강하게 하더니만 2017년에 2018년 초에 그걸 바뀌는데 금방 바뀌더라. 그래서 바이든인 트럼프보다도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뭐 대선 안되면 해보려 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왕이가 와서 사실상 뭐 시진핑이가 나는 못 가고 왕이 보낼 거니까 왕이하고 저 미국 끌어내는 전략을 한번 의논해봐. 너네들이 친중적 베이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네들에 대해서 우리 힘도 실어줄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이제 뭐 조공 바치는 국가 정도로 생각하니까 천자가 안 오겠죠. 그렇겠죠. 뭐 말로 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뭐 친중이다 약간 경제적으로 경도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워낙 미국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버리기 위해서 시진핑이 무지 애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깍듯이 대하고. 근데 지금 문재인 때부터는 뭐 왕이 정도가 어깨를 두드리지 않나, 기자를 두드려 패지 않나, 뭐 이거는 그냥 거의 조공국 신세로 전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문 정권은 중국은 잡아놨고 북한이 뭐 저래서 하도 또 중국이 좀 손을 써가 미국하고 이야기 됐으니까 협상하러 오라 하면 또 북이 꼬랑지를 흔들 거고 그래서 바이든만 잡으면 된다 하고 지금 바이든 쪽에다가 이제 열심히 작업을 로비를 하고 있는데 자, 미국 쪽에서 이제 이 매튜하고 이 논문을 보더라도 이 트럼프가 지금 이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제재도 못했고 또 북에 대해서 이제 미사일만 안 쏘고 핵실험만 안 하면 봐줄게라고 가면서 그 시간 동안에 북이 노란 게 아니라 북이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숫자도 이렇게 늘리고 그래서 이제 대기권 재진입이나 소량화, 표준화 등을
거의 달성해 버렸고. 거의 대기권 재짐이 끝내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다 된 거죠. 어려운 거 다. 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13,000km 계류 가는 정도였지만 이제 미국 전역에 어디든 떨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있고, 심지어 이제 다탄두도 개발하지 않았을까. 한 개 미사일, 핵미사일 탄두에 핵미사일 작은 게 여러 개 들어있는 다탄두도 달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트럼프가 북한에 지금 2018, 19, 23년간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와 그 다음에 기술의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용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북에 대한 제재를 안 풀었다 하지만은 구멍은 뚫려 있어서 중국이라는 구멍, 러시아라는 구멍을 통해서 북한이 그런 걸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또 이 원자재나 재료나 이런 거는 확보했고, 또 식량이나 오일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북 압박 그 리짐을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양자하고 다자를 보자면은 기록 한미 동맹이지 않습니까? 양자는. 근데 한미 동맹은 제가 이미 2년 3년 전에 임종석이가 비서실장 되는 거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이제 금 같구나라고 생각했고. 소장님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언론 지상이나 각종 인터뷰나 이게 보도 자료에 툭하면 한미 동맹 강화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옛날에 미국과 그렇게 가까웠을 때 그렇게 강조 안 했습니다. 그 잘 나갈 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죠. 한미 동맹이 계속 앞이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자 체제인데 사실은 유엔 안보리가 지금 뭐 강경한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와서 굉장히 틈새가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이제 집단지인 안보기구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강공을 날리면서도 트럼프는 딴짓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우방국가, 유엔 안보리 내에 다른 우방국가들의 행동을 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의 과제는 그걸 다시 한번 최소한 2018년의 제재 수준으로 복원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보리를 통해서 계속 그 북한을 압박하는 이 리짐 자체가 약하게 되면은 중국, 러시아가 미국이나 EU에 동조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리즘을 완전히 지금 망가뜨려 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은 당장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 대북 북한하고 먼저 접촉하기 이전에 유엔 안보리스의 위상, 뭐 그런 리더십을 복원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마 매트 하의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은 지금 중국이 미국 보고는 미국이 화가 아주 많이 나면 북한한테 우리도 좀 혼을 낼게라고 하지만 말은 그래 놓고 뒤로는 북한 보고 그냥 줄 거 다 주는 이런 양상이, 우리가 그 해상에서 얼마나 많은 석탄이나 정제유 밀수가 행해졌는가, 중국 국적의 배를 통해서. 일부는 그게 또 한국 국적이고 한국의 정보기관이 제가 볼 때는 관계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그래서 사실상의 대북 제재가 허울뿐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식량하고 오일인데, 뭐 식량하고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 일어나가지고 뭐 저렇게 3년의 기간 동안에 뭐 좀 굶어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뭐 언제 북한이 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것들이 뭐 먹는 거에 지금 해결이 좀 됐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연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한이 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 북한이 코로나로 완전히 차단하고 뭐 중국에 무슨 그 밀무역자를 잡아서 총 쏴서 죽였다지만 이것도 또 쇼라고. 그래서 북한이 코로나로 완전 고립됐다라고 쇼를 하면서 실제로는 따뜻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북 제재라는 게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좀 의심이 가는 게, 중국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배가 이제 서해안 쪽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이제 선적하고 환적하고 하는 게 중국 그 해안선인데, 거기 있는 중국 행정 당국의 이제 그 관리자들이라는 게 전부 내모로 움직인다거든요. 걔들 유엔 제재 그런 거 모릅니다. 북한 배 온다 하더라도 유엔 제재 때문에 너가 못 준다 그런 일 없거든요. 실제 배가 EU나 다른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야기지, 그 배가 중국 연안을 지날 때 유엔 제재가 효력을 발생한다? 전혀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건 작동하기 불가능할 거고요. 일단 트럼프 집권 시기 동안 하여튼 대북 제재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는 게 그게 올바른 판단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송금과 관련해서 북한과 연결된 금융기관을 제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중국일 거고 중국에
또 일부는 한국 금융기관일 수도 있어요. 이미 뭐 몇 개 기업이 언론 지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알면서도 사실은 트럼프가 일정 수준 이상은 하지 말라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에는 겁을 좀 먹었던 기업이나 은행들도 이제는 뭐 아무도 겁도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재무부 차관인가요? 차관이 우리나라 직접 방문한 게 아마 2017년 기억 같은데 12월 달인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재무부 차관이 2018년에 왔는 것 같아요. 문가리가 저기 평양에 가고 난 뒤에 9월달에 가고 난 직후에 그 사람이 일부러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만 방문을 했다. 근데 상당히 좀 불쾌했던 뭐 그런 오케이션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아마 보나마나 아마 북한 그 공고 문제 때문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미국 쪽에 하는 CIA 요원은 아니고 CIA 용역을 받아서 이런 대학 교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법을 위반한 한국계 은행들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가야 된다고 조서가 올라갔는데 트럼프 개인적으로 아마 그걸 아마 처리를 안 하는 걸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로 했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뉴핑에서도 한국계의 금융기관이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무역과 관련되어서 분명하게 핵심적 역할을 했다라고도 했고 적어도 그렇다면 한국의 은행 하나쯤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가지고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주는 신호는 미국이 저래서도 개인적으로 라인을 틀어서 이 작업을 하면 말뿐인 것과 실제 행동에 이제 돌입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문 정권에 줄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는데 이인영이라는 자가 그 기업 대표적인 한국 기업 대표 4명하고 또 한국의 그 경제 단체들 불러서 북한을 뭐 철도, 도로, 관광 사업 등을 해야 되겠는데 당신들도 좀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게 협의하자라는 말을 백주 대낮에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 사람 대학 다닐 때부터 늘 취해오던 마약 성분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거 외에 다른 할 말이 없겠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아마 초창기에는 그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아니고 미국의 관료들이 우회적으로 제 한국한테 좀 주의를 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기억이 확실한 한 2018년 같습니다. 2018년에 이제 미국 재무부 차관이 오고 그에 앞서서 아마 그 라트비아 세 번째로 큰 라트비아 국책은행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북한 어떤 밀거래 그 연루돼 가지고 아마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해서 그 은행이 문을 닫은 거로 들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때 라트비아 총리인가 대통령이 그 사건이 있기 한 일주일 간격을 두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약간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그 방문 후에 또 그런 조치가 취했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 보거든요. 근데 우회적으로 이런 워닝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평창올림픽하고 싱가포르 회담하고 하면서 완전히 흐지부지하게 그 이후로는 그런 경고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보면 한국의 은행들과 미국의 즉 재무부에서 이 화상 회의까지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렇죠. 그래서 회의까지 해서 북한에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의 상층부는 보면 실무자들은 굉장히 압박했고 트럼프는 결정적일 때 지금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부분을 빼버리면서 이제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실제로 그냥 말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보여줬으니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보면 다들 그냥 북한의 밀무역에 적당히 넘어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들 어떤 그 가버넌스의 수준을 봐서 유엔에서 제재가 최저타고 해서 그 국가를 제대로 이행하는 거는 EU하고 맨날 선진국 유엔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미국이 북을 갖다가 해상에서 밀무역을 뭐 서해 동해 남진하에서 잡아낸다고 뉴질랜드, 캐나다, 뭐 일본 같은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들을 배를 동원해 가지고 한참 해상에서 납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면 이제 이 미국의 해상 제재 봉쇄 전략도 이 생크션도 좀 중요한 이 그렇죠. 수단의 하나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이 해상 봉쇄 같은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번에 그것도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홍콩 연안에 있는 배 유조선 하나가 폭발했는데 거기 뭐 선장도 없고 승무원도 없고 아무도 없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배가 혹시 뭐 북한으로 가는 환적된 그런 배가 아니냐라는 추측 기사가 나왔었고 문제는 제가 하나 재밌게 본 거는 BBC에서 그 보도를 내면서 배가 폭발했거든요. 물에 타서. 근데 폭발하는 그 폭탄 성능이라 봐서는 이게 모사드의 솜씨가 아닌가라는 추측 기사를 내면서 아나운서들이 웃는 광경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도 이제는 점점 트럼프 후기로 올 수 있는 그런 뉴스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제자가 있었다든가 무슨 뭐 배가 납포됐다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해상에서의 봉쇄는 지금 관련 국가들 좀 더 타이트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게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봉쇄를 보면 국제금융망, 심지어 북한이 뉴욕의 한복판의 은행들을 통해서 했고,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할 때 꼭 북한하고 관련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그 금융 봉쇄와 관련해서 미국의 뉴욕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이 상업은행도 하나 미국의 벌금을 지금 몇백억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이제 미국이 한국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고 신호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금융망을 통한 압박. 그리고 하나는 해상에서의 이제 밀무역을 하는 배들을 유엔 제재 위반으로 납포하는 거. 다른 마지막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면서 중국이 하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압박.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 미국이 진짜 강하게 진정성을 보여야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는 척이라고 흉내라도 내지. 그러지 않으면 그게 다 뚫린 구멍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때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심양 있죠. 심양에 총영사관도 있는데 거기도 미국 총영사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듣기로는 거기는 미국 총영사관 직원들 하는 일은 전부 그겁니다. 북한으로 가는 밀무역 체크하고 그걸 체크하는 건데 제가 심양 총영사관에 제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요새 그 트럼프 때 그 활동이 굉장히 약화됐었다고 축소 약화됐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을 해서 북한이 그야말로 이제 이 생존권적 위기, 체제 붕괴의 위기에 빠져야 협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이 나서서 저렇게 앞장서서 지금 구멍을 뚫는 반장 역할을 자처하고 또 문가리가 나가고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엄중하게 뒤로 또 이렇게 던져주고 있고. 자, 이 세 구멍이 있는 한은 북한에 대해서 이게 이 경제적 봉쇄라는 게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경제적 봉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원 기능을 이제 복원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추가적으로 제재가 그런 범법 행위가 발생한다면은 뭐 당연히 추가 제재 조치도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바이든의 행정부가 뭐 동맹을 중시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아까 그 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타 관련 국가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혼자서 할 수 없고 결국 동맹의 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저희들이 올바른 명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북한이 이제 견디지 못하면 초장에는 좀 보겠죠. 한국이 붙어서 뚫어 보겠다니까 뚫리는가 좀 볼 거고 또 중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마 뭐 한번 시진핑을 부르든지 가든지 해서 또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이제 바이든이 제재를 강화하고 압박을 강화하면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 도발을 해서 미국의 반응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됐을 때 하고 그 전에 부시 대통령 새 행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북한은 한 두세 달 있다가 꼭 도발을 했었거든요. 미사일 발사 같은 거. 지금은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에 거기다 외화 고갈에다가 사실은 도발할 경우에 지금 미국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뭐 새로 구성이 되면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거 그냥 좌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너무 섣불리 도발해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처음부터 그 미국이 아마 북한을 옥죄인식으로 한다면은 막 발악적인 그런 반응을 통해서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하지 않을까. 다만 먼저 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미국이 뭐 북한이라는 부분을 먼저 쳐서 명분을 이를 하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북한의 지금 딜레마는 제가 이제 작년에 올 초부터 한 5월 달부터 제기해 왔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TV에 등장하고 있는 김정은이가 조금 모양이나 여러 가지 이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과거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던 것과는 차이가 좀 있다. 일본에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심지어 일본의 방위상이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는가요? 예. 그래서 저게 좀 많이 이상한데, 그래서 북한의 지금 체제에 문제가 있는 부분,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한번 보세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하는데 김정은이가 등장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당시에 이제 등장하던 등장시키려고 했던, 잘 됐더라면 김여정이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가 지금 북한의 지금 이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만약에 중국의 용인 아래 이제 김정은이는 일종의 식물인간 상태고, 이제 대역이 나서서 하고 있고, 이제 김여정이가 할 수 없이 이제 대외적으로 위임을 받았다라면서 김정은이는 피로감을 느껴서 뒤로 좀 건강도 그렇고 해서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북한 내부의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취약하고 근본적인 혼란이 이룰 수 있는 이 취약성에서 이 미국과의 이제 강한 압박이 제기되었을 때, 저게 이제 좀 어디로 이제 어떻게 내부적으로 충격이 가해질지. 근데 지금 과거에 이제 김일성이 죽었거나 김정일 죽었을 때 서구 언론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저런 어떤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날 경우에는 서구적인 잣대를 보면 군부가 집단 지도 체제를 운영할 거다라는 식으로 다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죠. 고려시대 때 무신해난 정도지 항상 일당 독재를 유지한 나라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 일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1인 독재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구 언론들의 저널리스트가 하는 그런 분석은 사실은 맞지를 않는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만약에 김정은이가 식물인간 상태다라고 했을 경우 같으면은 이익을 틈타 누가 일부 세력들이 쿠데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남미나 동유럽의 상황이지, 북한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가 오랫동안 어떤 봉건적 그런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하고 바로 공산화됐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노리고 어떤 독자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정치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거는 개연성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김여정이를 이제 앞에 세우고 실제로 이제 군부 동원 힘을 가진 세력들도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끌고 가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저 부분이 박지원이의 발표도 좀 이상하고요. 한국도 뭔가를 조금은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잘은 모를 건데 하노이 회담 이후로는 완전히 끊겨가지고 지금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북한이 지난번에 박지원이가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북이 어떤 행태로도 깨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김정은이는 당분간 안 나서고 밑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김여정이가 나가겠다 이 정도는 해놨으니까 박지원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거는, 과거에 이제 김정은이가 죽었다 이런 그런 뉴스가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상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만약에 외부 언론에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건강하고 아무 지장이 없다면 나 여기 있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분명히 등장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또 일부 약간 조작된 동영상만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분명히 뭔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식물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정신으로 지금 국정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못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한밤중에 심야에 평양에 일종의 열병식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밤에 등장했는데, 왜 밤에 등장했느냐라는 말 중에 낮에 등장했으면 김정은이를 바라보는 평양 사람들의 이런
관점에서 저 우리 수령이 좀 이상해졌다 이럴 수도 있을 건데 만약에 가짜라면은 네. 어둡게 하는 게 낫겠죠. 어둡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심야에 밤에 12시 넘어서 새벽에 그 달밤에 체조를 한 이유가 그거 말고 왜 저랬을까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거기서 이제 ICBM이나 여러 가지 SLBM 뭐 아주 그 전략적 무기를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북극성 3이 아마 그거 같은데 SLBM 같은데 그다음에 북극성 4라고 썼던가요? 아 북극성 3이구나. 3이라고 썼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게 특별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가 인데 그냥 3으로 썼다. 좀 크게 키워갖고 껍데기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제대로 다 보여주면 이제 미국 인공위성이 다 잡아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뭐 후가시 때문에 보여주고 싶긴 한데 너무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마라. 그래서 밤에 하겠다 이런 식인데 전체주의 국가들이 되게 이제 밤에 무슨 프레이드 하는 거는 뭐 그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도 밤에 군사 프레이드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낮에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밤에는 이제 좀 촛불 들고 그냥 그 돌겠다는 시위대 뭐 이런 게 하는 거지. 밤에 군사 프레이드 한 건 아마 전대미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2월 15일로 만약에 트럼프하고의 정상회담을 발표하면 이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또 작업이 좀 됐다라고 생각하고 바이든하고 말이죠. 바이든하고 저 정상회담을 발표하면 조금은 또 이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정상회담이 안 된다면 뭔가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뭐 새로 이제 행정부가 출범하면 주요 국가들로 정상을 만나겠죠. 물론 우리 앞서 일본을 먼저 만나죠. 일본은 뭐 2월 1일 정도에 예정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딱 만나는 거는 뭐 그게 이상하진 않은데 지금 아마 트럼프식 때 하던 그런 어떤 대북 정책을 계속 연이어서 좀 해달라고 로비를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트럼프 때 하도 저도 뒤가지고 미국 관료들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단지 쟤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새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어떤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대충 유추를 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러진 않겠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그 로비는 통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로 봐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 정권이 그 바이든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 아마 초반 한 3, 4개월에 굉장한 지금 로비와 작업을 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북한이나 중국도 조금 합의가 된 채 지켜보고 있을 거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다만 이제 바이든의 지금 외교안보의 중추를 구성하는 이 인력들은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아마 그 아주 라프한 합의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양보하진 않는다. 일단은 뭐 비핵화 또는 하다못해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어떤 핵 협상이라도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절대 당근은 없다. 그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데 이제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먼저 양보 안 한다는 게 단계적 그 비핵화, 단계적 또 동시적 비핵화라는 부분으로 말려들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먼저 요구할게. 그럼 미국이 해줄까? 북한의 특유의 살라미로 자르기 시작하면서 먼저 했다. 그럼 미국도 행동을 보여주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엮이게 되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북한의 페이스로 또 말려 들어가는 걸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국가안보 보좌관 된 그 제이크 설리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언급 내용 가지고 우리가 그걸 무슨 철칙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한다. 다만 그 수단으로서 핵 협상을 포기한다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단계적인 협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북한의 주로 쓰는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게 되면은 또 트럼프 장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거는 극구하면 긍정하면 배제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해 속지 않도록 바이든 정권이 아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튜 하의 논문의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 어떤 긴장 완화를 갖다가 촉발시키는 거는 화해의 어떤 그런 정서가 아니고 힘으로부터 발현된다. strength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점을 가장 아마 지금 현재 행정부에 좀 어필하고 싶은 그 내용을 제일 말미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달리 북한과의 어떤 그 대결이나 협상에서는 일단 힘으로 밀어붙여서 압박을 가한 다음에 협상 테이블로 불려야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연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미국 행정부들이 그 지금까지 되풀이한 그 우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그 북한의 비핵화 시효가 어떻게 지금 관철될 거냐, 미국의 대유럽 러시아 전략이 어떻게 가게 될 거냐 2부에서 따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